자, 그러면은 세계는 복수국적을 어떻게 취급해 왔고 또 현재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세계의 그 일반인들이 이 복수국적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일단 그 복수국적에 대한 그 법의 취급이 변화되는 것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19세기에 영구 충성의 원칙에서 배타적 충성의 원칙으로의 전환이 보여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에 그걸 지배하고 있었던 그 원리가 영구 충성의 원칙이었습니다. Perpetual Allegiance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건 뭐냐면은 다른 나라로 귀화해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너의 충성은 영원하다, 이런 것이죠. 과거 군주에 대한 충성의 원리로서 등장을 했던 개념이죠. 그러니까 미 합중국에 귀화한 사람에 대해서 영국은 계속해서 대인 관할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빚어진 거죠. 그래서 미 합중국에 귀화한 아일랜드인이 영국 근처로 돌아가서 얼쩡거리다가 징집이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1812년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70년에 미국이 영국과 협약을 체결해서 미국 귀화자의 영국 국적 이탈을 영국이 허용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870년에 영국이 귀화법을 제정을 해서 해외에 다른 나라에 귀화하는 사람의 국적 이탈을 허용한다는 그런 원칙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각국이 그 영구 충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출신의 이민자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독일 국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독일이 당시에는 이제 이 통합이 되는 과정, 통일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각 란트들이 이 국적에 대해서 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란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언급했던 그 조지 밴크로프트가 당시 그 북독일 연방의 그 미국 대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미 합중국을 대표해서 독일의 주요 영방과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국적 이탈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도 그런 식의 그 이중국적 해소 협약이죠. 이민자 출신국들이 국적 이탈을 허용하도록 하는 협약이죠. 그런 것들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2차 대전 전, 그러니까는 20세기 초반에는 여전히 많은 나라가 국적 이탈을 불허하는 그러한 강력한 그 주권을 반영하는 국적법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구 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고하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영구 충성의 원칙이 이 배타적 충성의 원칙으로 이제 서서히 변해갔는데 exclusive allegiance,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의 그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귀화를 시키는 나라 입장에서 미국은 1795년 이후에 이러한 그 귀화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미국에 귀화하는 사람은 이러한 선서를 하죠. I hereby declare on oath that I absolutely and entirely renounce and abjure all allegiance and fidelity to any foreign prince, potentate, state, or sovereignty of whom or which I have theretofore been a subject or citizen. 내가 그동안 뭐 신민이었거나 아니면은 국민이었던 그러한 어떤 주권체에 대한 모든 그 충성을 다 포기한다. 절대적으로 포기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선서를 요구를 하는데 뭐 이게 이제 국적을 포기해라 한다. 뭐 그런 뜻은 그러니까 그런 국적을 포기하도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는 선서죠. 이것 때문에 뭐 원국적을 포기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인 의무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배타적 충성의 원칙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 이 배타적 충성의 원칙이 이 자리를 잡으려면은 상대국이 그 영구 충성의 원칙을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미 합중국부터 1868년에 영구 충성의 원칙을 폐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과
협상을 해가지고선 영국이 또 영구 충성을 폐기하도록 그런 식으로 합의를 했고, 또 미합중국도 1907년에 국적이탈법에서 해외 거주로 인한 국적 상실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1940년 국적법과 1952년의 이민국적법, 이게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것이 미국의 이민과 국적을 아우르는 법률인데, 여기에서 외국 군에 복무한다든가 외국 참정권을 행사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그런 국적 상실 규정, 국적 상실의 사유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복수 국적을 제한하기 위한 그 국적법적인 노력도 이루어졌는데, 1930년 아까 말씀드린 그 헤이그 국적법 협약에서는 그 복수 국적에 대한 그 부정적인 태도를 그 전문에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협약이 복수 국적을 사실 폐기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복수 국적을 방지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각국이 자국법에 의해서 자국민을 정할 권한을 가지되, 이는 국제협약, 국제관습,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다른 국가들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원칙을 선언을 했을 뿐이고, 복수 국적을 실제로 방지하려는 또는 없애려는 그러한 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헤이그 협약에서는 외교적 보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서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이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국적 방지, 처의 국적, 와이프의 국적, 아동의 국적, 입양인의 국적 등에 대해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병역 의무의 중복 부과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제 이게 헤이그 국적법 협약에 에서 이 규정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 이후에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1963년 다중국적의 감소와 다중국적에 따른 병역 의무에 관한 협약, 일명 슈트라스부르크 협약이라고 부르는 그 유럽의 협약에서는 후천적 국적 취득 시에 원국적의 상실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당사국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국민에 대해서 반드시 원래 국적을 상실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선 그 귀화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실시켜라, 국적을. 이것을 오히려 의무화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외에 상주하는 복수 국적자는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역 의무의 중복 부과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들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3년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63년에 이 스트라스부르크 협약이 체결이 됐는데, 30년이 지난 후에 과연 복수 국적을 그런 식으로 제한하려고 이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2 개정의정서에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즉, 출생 또는 미성년 시부터 거주한 당사국의 국적은 그 당사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또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그런 여성의 경우, 또 수반 취득하는, 그러니까는 그 부모의 수반에서 아동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아까 그런 경우에 원국적을 상실하는 것을 의무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규정을 도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사유의 경우에는 원국적 보유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7년 유럽 국적 협약에 이르게 되면은 훨씬 더 복수 국적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국적 상실 사유를 제한을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국적을 상실시키는 그러한 사유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수 국적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즉 외국에 귀화하는 경우 원국적을 상실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당사국이 결정하도록, 그러니까는 그거를 스트라스부르크 협약 63년도에는 의무로 반드시 상실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당사국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선천적 복수 국적. 그러니까는 뭐 출생지주의와 혈통주의, 그리고 혈통주의의 경합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복수 국적. 또 혼인에 의해서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복수 국적. 그 다음에 원국적의 포기 또는 상실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경우. 뭐냐면은 원국적을 포기하라고 하면은 그 나라 그 원래 출신국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권을 포기를 해야 된다든가, 특히 토지 소유 같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그 큰 손실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오히려 규정을 했습니다. 복수국적에 대해서 훨씬 관대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국제 규범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 왔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냥 이제 몇 개의 나라들의 사례만 보겠습니다. 복수국적을 미국은 어떻게 대하고 있고, 독일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또 일본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세 나라의 예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 합중국의 경우에는 출생에 따른 복수국적에 대해서 국적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의 국적을 가지는 그 많은 그 복수국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은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귀화로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서 원국적 포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서 미국 시민이 됐는데 너 원래 국적 포기해, 이런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몇 개의 그 판례들이 국적 상실 사유를 제한을 했는데, 이 아주 유명한 판례가 이 1967년 연방대법원의 아프로인 vs 브러스크라는 이 사건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투표한 행위 때문에 국적을 상실시킨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때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이 이민국적법을 1952년 이민국적법에서 외국 참정권 행사를 국적 상실 사유로 규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위헌 확인을, 그러니까 위헌이다,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결국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됐는데, 미국 시민권은 당사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만 상실될 수 있다. 자발적 의사가 없이 국가가 강제로 상실시킬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Vance vs Terrazas라는 이 사건에서는 멕시코에서 귀화 선서를 하고 미국 시민권도 포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미국 국적을, 미합중국 국적을 이제 미국이 상실한 것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분명한 국적 포기의 의사로서 한 경우에만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한 국적 포기의 의사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국적 상실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에 입각해서 미국이 이민국적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적 상실 사유를 제한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적을 포기를 할 경우에는 해외 공간에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공간에서 아주 자발적으로 행한 경우 다 설명해주고, 국적 포기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행한 경우에만 국적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복수 국적이 널리 인정이 되게 되었다. 즉 테러 행위를 한 경우에도 미국 국적을 상실시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내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것이 미 합중국 국적을 버리겠다라는 아주 명백한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 아니고, 특히 그것을 해외 공간에서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을 상실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요. 독일을 한번 보죠. 독일은 출생으로 인해서 복수 국적이 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23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혈통주의에 의해서 복수 국적이 된 사람, 그리고 21세가 되기 전 8년 이상 독일에서 거주했거나 6개월 이상 학교를 다녔거나 졸업한 사람에게는 이제 국적 선택 의무를 면제합니다. 반면에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 외국에 귀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독일 국적을 상실하게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하고 입장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귀화로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도 원국적 포기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독일은 복수국적을 가급적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입법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복수국적을 그러니까 국적을 포기하는 원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든 그런 사람에게 대한 또 예외적 복수국적 용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널리 복수국적이 사실 용인이 되고 있긴 한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처럼 법이 복수국적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어떠한가? 출생에 의해서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같죠, 그것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도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지는 않고 국적 선택을 하라는 최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는 통보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국적 선택 최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복수국적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한편 후천적으로 외국적을 취득하면 일본 국적 상실한다. 이것은 이제 독일이나 대한민국하고 같습니다. 귀화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도 원국적 포기 의무를 부과합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일본도 복수국적에 대해서는 그 법이 매우 좀 규제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에 대해서는 이처럼 사실상 관대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그 국제법이 복수국적을 취급하는 그러한 그 방향 그리고 몇 개의 나라가 복수국적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그 복수국적이 국제관계에서 일으키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또 해소하려는 그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떠한가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